아까는 이제 서울대 의대와 치대를 이제 동시에 졸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서울대 공대도 졸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4년 다녔고 서울대 의대는 의예과로 들어가서 6년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대학원 체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들어가서 4년을 다녀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불쌍하거나 기이하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닐 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뭐 제 자식이 생기거나 그러면 아빠는 20대 때 뭘 했어? 그러면 학교도 다니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너 엄마도 만났고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멋진 성인의 얘기라면 저는 20대 10년 내내 20학기 서울대만 10년을 다녔습니다. 군대를 30살 때 이제 만으로 30살이 되고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 되고 의사 면허를 따서 이제 보건소 의사로 갔었고요. 강의에 대한 의욕이 되게 떨어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공부도 오래 했고 뭐 못하지 않고 잘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가끔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보통 이제 10대나 아니면 기껏해야 20살, 21살 재수생, 삼수생 분들이 이렇게 한 몇백 명 세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랑 나이대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럴까 얘기하면서도 되게 세대 차이를 강하게 왜냐면 거의 아들뻘이거든요. 제가 좀 어려 보여서 그렇지 81년생 43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어린 분들도 분명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H.O.T, 잭스키스 되게 좋아했었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김태희랑 대학교에서 같이 수업도 들었었고 뭐 그랬던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랑 비슷한 나이대 심지어 또 이런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가장 유사한 경험은 얼마 전에 책을 내고 이제 교보문고에서 강연회를 해줬었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때는 한 100명밖에 못 오셨었어요. 코로나라고 이제 인원수 제한을 100명인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유사나 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바이오 화이트 치약 교육을 해야 되지만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는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하려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냥 머릿속으로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러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고객분들한테 할 때 구강 건강이나 또 새로 출시된 유사나 바이오 화이트 치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빨리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2개 올렸을 때 한 2, 3년 전에 공부가 뭐니라고 MBC에 프로가 있었어요. 여기 작가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제 유튜브 구독자가 늘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서울대 가려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제가 해드리는 여러분 뭐 자식 서울대 보내는 법, 의대 보내는 법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유사나 가족 여러분들 사장님들께서 고객한테 뭐 저희 치약이 좋다 아니면 구강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저는 하러 나왔기 때문에 목적에 충실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사 면허와 치과 의사 면허를 동시 보유하면 제가 이제 저희 치과 홈페이지에도 뭐 홍보 겸 얘기를 했지만 환자분들한테 도움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첫째는 뭐 올인원 시스템, 둘째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다, 셋째 처방 가능한 약의 폭이 넓다.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치과에 다 한두 번은 가보신 적이 있고 심지어 이제 나이가 한 40대가 넘어가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게 뭐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커서도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사랑니가 됐건 치아가 돼서 뭐 소위 말하는 풍치가 됐건. 근데 뭐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사랑니나 치아의 위치가 안 좋을수록 발치를 당일날 해주는 치과는 동네 치과는 적어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치를 할 때는 출혈의 위험도 있고 또 환자분이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아니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세가 있고 그러시면 사랑니 발치를 하다가 감각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분들도 은근히 있을 겁니다. 뭐 내 자식이나 내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니를 발치하러 치과에 갔더니 진료 의뢰서를 써주면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서 뭐 어떤 약을 끊어야 되고 언제 발치를 해야 되는지 컨펌을 받아와야 발치를 해주겠다. 다 치과 의사가 내가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죠.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치과 진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치과 진료 중에 소위 말해서 뭐 경기를 일으키거나 땀이 심하게 나면서 막 혈압이 급속도로 오르거나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제대로 된 대처가 되는 동네 병원 치과 의사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서 뭐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태의 여러 바이탈 수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안정화시키는지는 치대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연세가 있거나 치과 공포증이 심하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동네 치과에서 대학병원 치과로 가라고 하는 환자분들은 대학병원 치과에 가도 되죠. 근데 대학병원 치과는 뭐 한두 달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런 겁니다. 뭐 대부분의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파서 싫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 수술을 해도 약밖에 처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치과 의사는 자기가 배운 게 그거고 주사제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주사제나 이런 것도 또 진통제도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강한 진통제를 안전하게 처방을 해드릴 수 있어서 사실 안전하게 안 아프게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있고 슬라이드를 빨리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은 편이라 줄줄줄 나오는데 그래서 구강건강관리는 이제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진짜 100살까지 사실 겁니다. 남성분들은 제가 요양병원도 있어봤고 수많은 환자의 죽음을 함께 했는데 사망선언도 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는 남성분들은 100세 시대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이 100세 사실 수 있고요. 남성분은 80 정도 되면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는 다 뻥입니다. 남자는 80 넘으면 내일 죽어도 호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다른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강건강관리라 그래서 뭐 구강건강은 식습관도 있고 생활습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외로 구강에 있는 균들은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혈관적으로도 가까워서 뇌나 심장으로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여러분들이 뭐 흉부외과,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의사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심장병으로 병원에 온 환자도 이 사람이 구강에 충치가 심하게 있거나 치아에 염증이 있으면 일단 치과 치료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약부터 씁니다. 왜냐하면 치아에 있는 균들은 단순히 충치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위치적으로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큰 두 개의 기관인 뇌와 심장으로 그 균들이 바로바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강 건강은 단순히 충치나 뭐 오복이라 그래서 음식을 씹어 먹기 위한 치아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뭐 5가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충치, 잇몸병, 구내염, 구취, 백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치아의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치아가 그냥 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치아는 사실 이런 걸로 치면 제일 겉에 하얗고 제일 얇은 옷이 하나 있고요. 그게 범랑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냥 제가 입고 있는 검은색이나 제 살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인 상아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텅 비어 있고 거기에 심장이나 위 이런 기관들이 있겠죠. 그게 써 있는 치수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치수에 가장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치아는 아프지 않은데 왜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프다는 얘기는 정말 치아 가운데 있는 치수까지 충치가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암으로 치면 말기입니다. 암을 말기일 때 치료하시겠습니까? 초기일 때 치료하겠습니까? 초기일 때 치료하는 게 그 치아를 살릴 가능성도 높고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요즘 사는 게 팍팍하고 치과도 편의점처럼 많기 때문에 치료하지 안 해도 되는데 치료하라는 치과 의사나 치과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나요? 아무튼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아픈데 치료하라 그러면 이건 과잉 진료다. 잘못된 진료다.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충치는 왜 생길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써 있지만 뭐 뮤탄스균, 소브리누스균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한국말로 적은 거고 뭐 이렇게 학명, 뭐 이런 속명 이런 게 있어서 뭐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뭐 캔디다 알비칸스 이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강 안에 있는 균들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분해하고서 남긴 산성분들이 여러분 뭐 염산 이런 거 아시죠? 그럼 막 뼈가 녹고 그러듯이 치아도 어떻게 보면 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치아를 녹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음식물을 먹고 나면 여러분이 뭐 어떤 음식을 먹었든 여러분의 구강 안은 산성 환경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치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렇고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죄송해요. 똑같은 게. 그래서 충치의 진행 단계를 보면 제일 1단계 보면 위에 하얀 부분이 범랑질입니다. 범랑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치료를 하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아시는 레진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 부위만 퍼내고 간단하게 레진으로 때우는 당일날 치료가 가능하고 비용도 제일 적게 들죠. 근데 2단계로 갑니다. 이제 슬슬 가운데 노란색 부분이 있는 상아질에 도달했습니다. 저러면 레진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레진으로 해도 깨지거나 아픕니다. 그래서 뭐 인레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라운 치료가 들어갑니다. 꼭 얘기합니다. 저럴 때 와서 선생님 그래도 레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전에는 레진으로 했었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 달 있다가 아프다고 와서 다시 치료해달라고 얘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인레이나 크라운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전이고 재료도 좋지 않기 때문에 레진이나 여러분이 어렸을 때 나이가 있으시다면 저희는 80년생 세대니까 아말감 같은 걸로 2단계 치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렇게 치료해서 10년, 20년에 문제 생겨서 다시 치과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 보통 어떠냐면 아래로 또 충치가 생겨서 3단계나 4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나 4단계가 되면 가운데 있는 빨간 부분이 이제 혈관이나 신경이 있어서 저렇게 표현을 한 건데 치수에 도달하면 아픕니다. 아프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치과 치료 중에 최고봉으로 아픈 신경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경치료는 마취를 아무리 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신경치료 안 아프게 한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압니다, 아픈 거. 하지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리고 4단계 정도 됐다. 신경치료를 해도 이 치아는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프기 전에 치료해라. 왜냐하면 신경치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경치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도 10명 중에 2~3명은 신경치료가 실패해서 발치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모르고 오시죠. 그래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왜 더 아프나요? 왜 계속 아프나요? 왜 뽑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서야 슬그머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사실이고 자, 들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 방법. 그래서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 등을 치실로 제거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양치를 오늘 나온 유사나 바이오화이트 치약으로 열심히 해도 치아 사이에 껴있는 치석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치질 칫솔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치실질이나 치간 칫솔은 왠지 앞사람이 있을 때 할 수도 없고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해요. 하지만 그런 거죠. 제가 치과 의사가 되고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치간 칫솔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워터픽도 100% 제거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도 안 볼 때 주무시기 전에만이라도 치실질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양치질 플러스 치실질로 여러분이 적어도 개인이 하실 수 있는 치아 관리는 100점 만점에 거의 95점 이상 오릅니다. 물론 그래도 제거가 안 되는 치석이나 플라그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제가 내는 세금을 써가면서 여러분들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보험으로 하라 그러는 겁니다. 나는 양치질 열심히 하고 치실질도 열심히 하니까 스케일링 안 받아도 돼요. 실제로 충치도 안 생겼어요. 라는 분들은 운이 좋았거나 치아가 선천적으로 건강해서 아직 문제가 안 생겼을 뿐이지 분명 치아 사이나 잇몸이나 치아 사이 깊은 곳에는 치석이나 플라그가 생겨서 시한폭탄에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 음식, 신음식, 끈적이는 음식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음식들이 산성도를 되게 낮추거든요. 신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단 음식들도. 그래서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다른 음식들보다 입안의 환경이 훨씬 더 산도가 떨어집니다. 충치가 더 빨리 생기겠죠. 그래서
단 음식, 신음식, 끈적이는 음식을 먹을 때는 빨리 입을 헹구고 양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치를 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콜라 같은 거 먹고 바로 양치하면 치아에 안 좋다. 사실입니다. 왜냐? 콜라 같은 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산도가 낮아요. 근데 의외로 산도가 낮은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음식 중에 대표적으로 냉면이 있습니다. 왜요? 냉면에는 식초가 들어가니까요. 식초는 산도 덩어리죠. 그래서 그런 거를 먹고 바로 치약으로 양치를 하면 지금 뒤에 설명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유사나 바이오 화이트 치약이어도 여러분의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제일 끝에 흰옷인 범랑질이 막 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로 헹구고 3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333 양치법이라서 식후 3분 이내에 양치를 한다. 그거는 콜라나 냉면이나 이런 식초 같은 산도가 높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사실이게요. 하지만 산도가 높으면. 그래서 뒤에 3번 연결되고요. 그리고 4번 6개월에 한 번 치과 검진 받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양치질 치실 열심히 해봤자 스케일링 안 하면 제거가 절대 안 되는 치석이나 플라그들이 있고 사실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스케일링 치과 1년에 한 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충치가 진행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평균적인 시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있다 가면 이미 충치가 1년 전에 깨끗이 없었는데 진행을 했을 가능성도 꽤 많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막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1년 전에 괜찮았는데 6개월 간격이 제일 이상적이라는 거. 예.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잇몸병이라는 걸 또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치은염과 치주염을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차이는 이 그래픽에도 나와 있지만 깊이 차이입니다. 치은염은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그냥 손 겉에 있는 피부에 찰가상 같은 게 생겨서 딱지가 그냥 내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치주염은 어떠냐? 염증이 너무 심한데 스케일링이나 치주 치료를 받지 않아서 계속 골반 들어가서 안에 있는 뼈가 드러난 상태. 즉 잇몸뼈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냐?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10분 중에 7, 8분은 치은염은 다 갖고 있습니다. 치은염은 마치 감기와 같아서 내가 잠을 좀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듯이 잇몸이 좀 붓거나 아파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괜찮습니다. 내가 푹 자거나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내 몸의 자체 면역력이 강해지면. 근데 이런 게 반복되는데 스케일링이나 치주 치료를 안 받고 또 심지어 양치나 치실질을 소홀히 하면 염증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치주염이 돼서 잇몸뼈가 슬슬 녹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은 아프다고 느끼고 치과에 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잇몸 염증이 심합니다. 그러면 아픈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왜 심한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 저희 치과에 제가 올려놓은 그림인데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고. 그래서 잇몸병 진행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건강하지만 초기에는 여러분 얘기할 때 있어요. 가끔 이제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듣는데 양치하다 피가 났는데 이거 치과 가봐야 될까요? 응급 상황입니다. 양치하되 나는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요. 여드름이 터지면 피가 나듯이 여러분의 잇몸이 골물대로 골맞다가 칫솔질을 했을 때 툭 터지는 겁니다. 물론 안 아픈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양치할 때 피가 났다. 뭐 컨디션이 안 좋나? 아니면 뭐 상처가 생겼나? 그게 아닙니다. 잇몸이 부어있다 고름이 터진 겁니다. 빨리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기를 지나서 말기 정도 되죠. 말기 보면 뿌리까지 뼈가 녹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치아가 흔들리고요. 이럴 때까지 아프지 않다고 치과 안 오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 발치하고 임플란트 심으셔야 됩니다. 그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를 돈만 아는 치과 의사로 쳐다보죠. 네. 네. 그럼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때 오셨어야 됐고 이때가 최소 6개월 전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속으로 아싸 돈 벌었다라고 좋아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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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식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잇몸병 예방 방법은요. 뭐 당연히 균형 잡힌 식생 아까 너무 단 거나 신 것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충분한 수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면역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많은 질병에서 보호해줍니다. 사실 제가 의사, 치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를 보고 또 치과론 전문의를 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모든 의사들이 얘기해요. 서울대병원의 뭐 암 수술의 권위자인 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여러분이 위암에 걸리면 그분은 수술을 간절히 기다릴 교수님들도 내가 하는 건 20%고 80%는 환자들의 면역력이 암이든 뭐든 모든 걸 치유한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잠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괜히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강에 뭐 발생하는 구내염이 있는데 궤양성 구내염, 뭐 스포성 구내염, 미란성 구내염은 그냥 병변 양상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궤양성 구내염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입안에 뭔가 하얗게 생겼는데 너무 아파요. 어떻게 되냐? 치과 빨리 와서 소독하고 치과에서 주는 항생제 먹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수포성은 바이러스로 이루어지는 거고 밀환성은 뭐 어떤 이것도 역시나 바이러스인데 뭐 홍반 바이러스 이런데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구내염이 발생했다. 근데 그냥 뭐 알보치를 바르거나 가글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낫지 않을까요? 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면역력이 아주 좋다면. 하지만 대부분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구내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내염이 생겼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치과 와서 소독받고 치과에서만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좋은 항생제를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내염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 대표적으로 B2랑 B6가 있어요. B2와 B6는 왜 여기 이렇게 떡하니 나왔냐면 비타민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는데 학문적으로 논문적으로 구내염을 줄여주는 게 수많은 임상 테스트로 입증이 된 비타민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홍보를 해드리는 유산화 가족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유산화 바이오 화이트 치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 치과에서도 비타민 B를 처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구취. 입냄새 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입냄새 원인의 90%는 여러분이 치아에 아니면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유산균이죠. 장내 유산균도 있지만 구강 안에도 유산균이 있습니다. 유산균이란 건 뭐냐면 입안에 수많은 균들이 있는데 구강 안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균을 구강 유산균이라 그럽니다. 반대는 구강 유해균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 바이오 화이트 치약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유산균 발효액이라 그래서 구강 안에 좋은 작용을 하는 유산균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유산화 바이오 화이트 치약을 선전을 할 때 다른 치약이랑 다른 게 요즘은 구강 유산균이란 개념이 나와서 많이들 치과 의사들이 강조하는데 이 치약을 매일 3번씩만 사용을 해도 구강에 유해균들이 없어지고 유산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 되게 설득력 있고 사실 의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백태가 생기는 원인은 과감히 넘어갈게요. 입안에 혀가 하얀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흡연 많이 하거나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 생기는데 사실 미적으로 되게 안 좋죠. 치료 가능합니다. 대신에 뭐 구강 클리너나 가글액이나 약을 드셔야 되는 거고 백태가 많이 낀다. 뭐 황태, 설태가 낀다. 아 그래 스트레스야. 치과 와서 약 처방받고 치료 받으시면 짧으면 한 달, 길면 2,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 받으시면 되고요. 백태 제거 방법에서 혀 클리너, 가글액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하루에 2-3번 조금 약하게 긁어주고 가글만 하면 됩니다. 예, 이거를 안 하고 계속 백태가 늘어서 뭐 대인관계 힘들다, 고객분이랑 얘기할 때 힘들다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드디어 메인으로 왔습니다. 메인으로 왔는데 1분 20초 남았네요. 물론 하지만 더 해도 된다 그랬고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초 있겠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타이틀이 그런 거죠. 유산균 발효액으로 입안 가득 상쾌함을 담은 온가족 안심 불소 프리치약.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멘트 같지만 되게 중요한 2개가 들어있어요. 그냥 여기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은 구강 내의 미생물 환경에 대해서 치과 의사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이론인데 이게 맞다고 밝혀졌기 때문이죠. 단순히 환자들한테 스케일링을 하고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치실질을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강 내의 유산균, 즉 유해균을 막아주는 좋은 균들이 많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마치 여러분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나 장염을 달고 살아서 요즘 많이들 파는 그런 장내 유산균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염이 없어지는 것처럼 구강 내에 좋은 유산균을 많이 성장시키는 것만으로 충치의 진행이나 아까 얘기했던 구내염이나 구취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런 유산균을 억지로 사서 먹지 않아도 유산화 바이오 화이트 치약을 사용하면 구강 내 유산균이 늘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로는 불소 프리라는 거. 불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소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치약에 들어있고 사실 적당량의 불소는 충치를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는 아예 여러분들이 쓰는 국민들이 쓰는 수돗물에 불소를 아예 섞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리따운 자식들 보통 3살 이내 애기들이나 뭐 5살까지도 그렇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반 성인한테는 괜찮은 불소의 농도도 불소가 몸에 들어가서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사업을 예전에 추진하다가 포기를 한 것이고, 대부분의 치약들에 써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먹는 거를 막아주세요. 막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소아 치약에는 불소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린 아이들은 소아는 성인과는 전혀 다른 인체 시스템을 갖고 있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말 적은 농도의 불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불소를 뺐다는 거죠. 네. 불소를 뺐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보통 요즘은 아이들을 정말 한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애지중지 기르니까 아이들 치약을 다 따로 사십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사나 바이오화이트 치약 하나면 그냥 올인원으로 해결이 된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죠. 제가 안 넘기고 얘기한 건 제가 이걸 다 외웠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저는 이 치약을 지난 2주간 사용을 해봤어요. 2주 전에 갖다 주시고 쓰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30년간 주겸 치약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치약을 잘 바꾸기 싫습니다. 하지만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치약에는 기본적으로 연마제라 그래서 이렇게 치아의 표면을 깎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끈적한 음식이나 치석을 깎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연마제의 성분이 세면 셀수록 치아에 미세한 실금이나 손상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집에 가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치아를 앞니만 자세히 봐도 미세한 실금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치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 연마제가 된 치약으로 칫솔질을 많이 해서입니다. 근데 얕은 실금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죠. 이런 실금이 쌓이다 커지면 그 치아는 뽑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화이트 치약은 그 연마제가 들어있지 않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마제가 안 들어있는 치약은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뒤에도 얘기하지만 정말 작은 입자들로 연마제를 만들어서, 제가 일단 바이오화이트 치약을 2주간 쓰면서 느꼈던 게 정말 부드럽습니다. 뭔가 나를 긁는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 치약을 쓰시다가 유사나 바이오화이트 치약을 쓰면 이게 양체질이 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막 빡빡빡 소리가 나고 막 누가 봐도 치약이 막 온몸을 휘감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여러분의 치약의 연마제와 불소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약에는 여러 가지 합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치약의 향기도 좋게 해야 되고, 하고 났을 때 입안을 이렇게 화하게 뭔가 청결한 느낌을 주게 해야 되니까 어떤 향기가 나는 물질, 또 홀스 뭐 이런 사탕처럼 입안을 이렇게 느낌을 좋게 하는 물질들이 들어와 있는데 다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인공 합성 물질들은 인공이기 때문에 뭔가 다 안 좋은 부작용이나 몸에 흡수돼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치약 먹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특히 애들한테. 근데 유사나 바이오화이트 치약은 여기 써 있듯이 알로에베라, 코코넛 오일, 히말라야 소금, 페퍼민트 오일, 이게 뭔가 싶겠지만 다 그런 역할들, 여러분의 입안의 향기를 돋게 하고 또 입안을 상쾌하게 만드는 물질들인데, 인공 합성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물질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공 물질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먹을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산부나 어린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치약 하나면.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임신했는데 어떤 치약을 써야 될까요? 막 고민하시잖아요. 사실 임신했을 때 쓰는 치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유산호 바이오화이트 치약 써라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빨리 하라고 하니까. 바이오화이트 치약의 효능 효과입니다. 당연히 화이트한 성분이,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고 구강 내 청결도 유지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천연 물질로 상쾌함도 지속시켜줍니다.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이거는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치태 제거나 치은염, 치주염 예방도 치약의 기본적인 성능이죠. 치주 질환의 예방과 잇몸 질환의 예방도 치약의 공통적인 성분인데, 여러분이 고객분한테 마케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치주 질환과 잇몸 질환의 예방의 가장 기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적인 물질이 최대한 없어야 되는데, 인공적인 물질이 가장 없는 치약이 저희 유사나 바이오화이트 치약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아이 성격인데 요즘 유튜브 시작하고 2년 지나니까 약간 관종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빨리 하겠습니다. 유산균 발효.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천천히 사진도 찍으시라고 좀 냅두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강 내의 유해한균은 줄이고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단어냐라고 어려워하실 텐데 그런 거죠. 구강 내 미생물의 환경을 그냥 어려운 말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유해균이 섞여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 그거를 유해균을 최대한 줄이고 유산균을 최대한 늘려서 양치를 조금 덜해도 심지어 충치나 치주 질환이 안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안이 마르지 않다. 이것도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하이트 치약을 2주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양치 후에도 입안이 되게 뭔가 습하게 유지가 돼요. 사실 입안이 건조한 건 여러분이 느낄 때도 기분이 안 좋지만 구강 건강에 최악입니다. 막 침을 줄줄 흘리는 애들 보면 어렸을 때 쟤는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쟤는 충치가 안 생길 겁니다. 입안에 계속 세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을 많이 흘린다. 우리 아이가 물론 바보스러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구강 환경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암 환자나 백혈병 환자나 이런 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구강이 매우 건조해집니다. 내가 입안에 침이 안 나온다. 내가 어딘가 몸이 안 좋아지고 있거나 노화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코넛 오일, 아까 얘기했던 천연 물질 중에 하나인데 계면활성제가 뭐냐면 비누 같은 거예요. 입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 같은 걸 닦아주려면 비누 같은 계면활성제가 필요한데 이거야말로 진짜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인공물질이거든요. 일반적인 계면활성제는. 근데 그걸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알로에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로에베라는 이미 치유 능력이 있어서 알로에베라를 상처난 피부에 바르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성분을 일부 치약에 넣어준 것만으로써 치아에 나 있는 미세한 손상된 부분들을 알로에베라가 마치 후시딘 연고처럼 치유를 해준다는 거죠. 후시딘 연고를 입안에 바를 수는 없지만 유산화 바이오하이트 치약으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충분히 의학적으로 입증된 얘기고요. 히말라야 소금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소금이라는 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 왜 주겸 치약이 나왔을까요? 이것도 얘기 드리자면 입안에 소금이 들어가면 침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입안을 습하게 만들어서 입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을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이나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소금을 넣은 게 아니라 히말라야 소금을 넣었다는 거죠. 사실 히말라야 소금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몸에 해롭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주겸 치약도 그런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주겸이 절대 싼 소금이 아닌데 그 치약에 진짜 100% 주겸을 넣느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퍼먼트 오일 블렌딩. 이거는 아마 양치하고 입안에 그런 좋은 향기가 나는 효과를 내주는 건데 사실 되게 중요하죠. 또 구취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양치 후에 입안에서 굳이 구취 제거제나 이런 걸 넣지 않아도 근데 실제로 향기가 입에서 납니다. 제가 2주 써보니까. 만약에 안 났다면 별로 안 나던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냄새가 그게 페퍼민트 향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향기가 납니다. 그것도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마제 성분이 왜 바이오하이트 치약에는 있는데 빡빡 닦이는 느낌이 안 들고 부드럽냐? 여기 써있는 덴탈 타입 실리카 정말 작은 미세 입자를 넣었다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그만큼 치약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입자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거를 치약에 섞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산호 화이트 치약은 그렇다는 거고요. 어려운 얘기, 토코페롤 아세타이트. 그냥 비타민 E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타민 E는 아까 비타민 B가 구내염을 막아주는 것처럼 구강 내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마치 항생제도 아닌데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산화 바이오 화이트 치약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임산부나 어린이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불소가 없는 치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사용 방법은요.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을 CF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칫솔 전부에 이렇게 짜죠. 다 아실 겁니다. 전형적인 상술이고요. 치약 폭의 3분의 1만 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물론 내가 유산화 바이오하이트 치약을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많이 짜라고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3분의 1 쓰면 분명 더 짜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치약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주겸 치약은 3분의 1 짜도 치약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상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333 치약법, 양치법 사실입니다.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꼼꼼하게 양치할 것. 근데 그런 거죠. 콜라나 냉면이나 식초 같은 아니면 엄청나게 단 음식을 먹었을 때는 물로만 헹구고 30분 뒤에 양치해야 됩니다. 왜? 산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3분 안에 양치하는 게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바깥쪽의 범랑지를 녹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도 유산화 측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사장님들이 다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치아는 뼈랑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뼈의 구성 성분인 비타민 D와 칼슘제도 필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타민 B, 구내염을 예방해주는, 또 비타민 A는 구강의 점막 손상, 아까 얘기했던 궤양성 구내염,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사실 잇몸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비타민 C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원장님은 43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 보이시고 건강하나요? 비결이 뭔가요? 딱 하나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비타민 C를 1000ml씩 먹습니다. 예, 그걸 20년간 한 거 빼면은 술, 담배도 했고 단 것도 먹고 치킨도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후기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 후기 충분히 잘 녹여드렸고요. 아마 저를 또 보시게 되면 그때는 이런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 교육법으로 만나 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차피 의뢰를 받아 나왔지만 물러가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를 14년 다녔기 때문에 제 유튜브의 제목은 서울대 14년 서준석 TV입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도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달아드리는 질문이 저한테 돈도 지불하지 않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아니라 20, 30년 전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어떻게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어떻게든 서울대나 의대를 보내고 싶어서 정말 둘이서 머리를 싸매고 고생했던 20, 30년 전에 저와 저희 어머니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공부 관련 질문이 있다면 제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질문을 못 받으니까 제 유튜브에 와서 질문을 달아주시고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도 눌러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서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